네, 두 번째 연자이신 노은미리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현재 광주여자대학교 화장품과학과에 재직 중이시고요. 또 미네소타 대학의 호멜 인스티튜트 겸임 교수이시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주로 피부 및 모발 기초과학, 그리고 분자생물학, 약품생화학, 화장품 신소재 개발 및 기능 연구에 탁월한 연구 실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는 펩타이드, 피부 장벽 그리고 항노화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광주여자대학교 화장품과학과의 노은미리 교수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펩타이드, 피부 장벽, 그리고 항노화와 관련된 연구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일단 피부 장벽과 우리가 항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펩타이드를 적용한 연구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체 적용 시험 가이드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피부는 우리 인체를 보호하는 최외곽층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 인체 중에서도 가장 부피가 많은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어 역할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에 있는 침입 인자들을 방어하는 1차적인 보호망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피부는 우리가 피부 장벽이 건강하면은 외부에 있는 외부 침입 인자들이라든지 세균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습니다. 또한 반대편 입장에서는 내부에 있는 수분이나 영양분들을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이러한 피부 장벽들이 손상이 되게 되면 외부에 있는 침입 인자들이 안으로 침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우리 피부 내부에 있는 수분들이 외부로 유출이 되게 됩니다. 누구나 건강한 피부를 원합니다. 즉 건강한 피부란 피부 장벽이 건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제 발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특히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태양 광선에 존재하는 자외선 성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피부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표피층이라고 하죠. 그 밑으로는 진피층, 더 아래로는 피하 지방층이라고 합니다. 피부 장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표피층에 있는 각질층이 됩니다. 제일 바깥쪽에 있으면서 기능을 하고요. 이 각질층은 사실은 각질세포가 주를 이루게 되는데 이런 각질세포는 우리가 표피층에 있는 가장 아래 단계인 기저층에 있는 스템셀이 점점 분화되면서 케라티노사이트 즉 각질 형성 세포로 분화가 되고 이것들이 점점 최외곽층인 각질층으로 이동을 하면서 분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각질 세포라고 하는 코니어사이트라고 하는 세포로 분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질층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은 각질 세포랑 그리고 표피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질 세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쌓죠. 그 벽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벽돌만 쌓아서 집을 만들 수 없듯이 우리가 시멘트를 발라서 끈끈하게 접착을 해야 되죠. 그 접착제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표피 지질 성분이 되겠습니다. 표피 지질은 즉 세포 간 지질이라고도 불리게 되고요. 세포 간 지질 성분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라마이드 그리고 우리가 지방산, 콜레스테롤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라마이드가 함량이 가장 높고 중요한 기능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각질층에서 이러한 세라마이드 같은 세포 간 지질 성분이 중요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인자가 바로 각질 세포가 가지고 있는 천연 보습 인자입니다. 이 천연 보습 인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히알루론산이 되겠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자기 자체 무게보다 무려 1000배 이상의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피부 장벽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이런 각질 세포 그리고 표피 질질 성분들이 적당한 비율로 존재함을 또 의미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각질층이 망가지게 되면, 즉 피부 장벽이 망가지게 되면 피부 건조증 증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 건조증 진료 환자들이요,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조증 피부 환자들의 세포를 조직을 보니까 세포 간 지질 성분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 표면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요인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외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외선을 피부에 급성 또는 장기적으로 쬐어주게 되면은 우리 피부 건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 장벽이 손상되게 되고요. 이어서 염증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노화는 계속적으로 가속화가 됩니다. 심하게 되면 피부 염증이라든지 피부암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피부 노화라 함은 우리가 피부에서 주름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름은 사실 피부에 선을 긋듯이 고립하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피부를 당겨보면은 피부가 매끈하게 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부 안에 들어있는 구성 물질들이 변화된 것을 의미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피부층을 이루고 있는 진피층에 존재를 하는 콜라겐, 섬유 단백질들이 변화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임상 시험을 한 이런 결과들입니다. 교재인데, 우리가 햇빛을 받은 쪽 그리고 받지 않은 쪽을 보니까 햇빛을 받은 쪽의 피부가 노화가 급속히 진행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자외선에 대한 영향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피부에는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히죠. 노화 현상이 일어나죠. 실제로 엉덩이 피부보다는 이제 얼굴 피부 쪽에서 콜라겐 합성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외선을 많이 받은 피부가 더 콜라겐 합성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인이 된다 이러면 해마다 1% 정도씩은 콜라겐 합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콜라겐이라는 것은 우리 피부 조직에서 세포와 세포 사이를 메꾸고 있는 구조적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외선을 많이 쬐게 되면은 이러한 콜라겐 단백질들이 합성이 저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 피부 속에는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쬐게 되면 이러한 콜라겐 분해 효소의 활성도가 올라가게 돼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콜라겐조차 분해를 하게 됩니다. 특히 콜라겐은 우리 피부층에서 표피 아래에 있는 진피층에 있는 섬유아세포에서 생성이 됩니다.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생성이 되고요. 실제로 최근 논문에서는 우리 표피층에 있는 각질 형성 세포인 케라티노사이트에서도 생성이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콜라겐 합성 과정을 간단히 보면 이제 콜라겐 유전자의 발현을 통해서 프로콜라겐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콜라겐은 이제 프로콜라겐 형태는 아니고요. 이거보다는 덩치가 점점 더 커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굵은 형태의 콜라겐이라고 보면 되고요. 사실 콜라겐 합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이 바로 글라이신하고 프롤린 그리고 하이드록시 프롤린이 되겠습니다. 이때 하이드록실레이션이 될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또 바이타민 C 같은 이러한 커팩터들입니다. 우리 콜라겐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분해하는 데 있어서 또 UV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UV를 우리 피부 세포에 쬐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이 증가되게 됩니다. 콜라겐 분해 효소는 우리가 다른 말로 MMP라고도 하고요. 이런 활성도가 증가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생산된 콜라겐들의 분해 속도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또 콜라겐 합성이 또 감소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프로콜라겐을 만드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시그널링 캐스케이드가 많이 이제 알려져 왔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TGF-베타와 같은 인자들이 오게 되면 세포 내에서
시그널링 캐스케이드를 통해서 콜라겐 유전자를 많이 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 논문들을 보면은 콜라겐 펩타이드를 처리해 보니 이러한 TGF-베타의 합성이 늘어나더라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펩타이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생체를 이루고 있는 생체 고분자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런 단백질의 가장 최소 단위가 바로 아미노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일의 아미노산들이 기찻길처럼 쭉 이어진 것이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 되고요. 아미노산 2개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다이펩타이드, 3개면 트라이펩타이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수십 개 이상, 100개 이상의 펩타이드가 연결이 된다 하면은 우리가 앞에 수접두사로 폴리를 붙여서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알려진 코스메슈티컬로서 알려진 펩타이드의 기능을 좀 보자면 무언가를 운반하는 특정 원소들을 운반하는 운반형 펩타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널 펩타이드가 있고요. 가장 많이 이제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시그널 캐스케이드를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또 한 가지로는 신경 전달 물질 펩타이드가 있습니다. 보톡스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효소 억제 펩타이드입니다. 실제로 콜라겐 분해 효소의 작용을 억제를 해서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 펩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펩타이드 적용 연구 사례 몇 가지를 이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콜라겐 펩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콜라겐은 이제 앞서 남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물성 콜라겐을 섭취하잖아요. 그것들은 절대 우리가 원하는 피부층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해서 우리가 아미노산 형태로 다 분해가 되게 되죠. 그래서 콜라겐 연구를 펩타이드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피부층과 유사한 콜라겐 펩타이드 서열을 만드는 것 또는 추출하는 것 그리고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피부층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아미노산, 콜라겐 아미노산이 바로 글라이신하고 프롤린 그리고 하이드록실레이션 된 프롤린 형태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GPH라고 하죠. 이런 형태의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이용한 연구 결과 논문입니다. APCP라고도 하고 이런 APCP를 식이요법으로 처리해 보니 동물에서 우리가 콜라겐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물 실험에서 보니까 APCP를 처리한 마우스에서 주름 개선 효과를 또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 피부층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얇아집니다. 왜냐? 콜라겐 합성이 줄어들고 만들어졌던 콜라겐조차 분해하니까요. 그리고 각질 형성 세포가 분열하는 것도 감소가 되게 되죠. 즉, 그 말은 재생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이제 노화 단계인데 여기서 UV를 자외선을 더더욱 많이 쬐어준다 하면 이런 노화가 가속화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연구 결과들을 저희가 최근에 온코진에 또 논문을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APCP에 의한 처리해 보니까 마우스 피부에서 피부 두께 또한 감소를 시켰어요. 피부 두께는 우리가 인플라메이션 마커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 마커들 그리고 또 콜라겐을 염색해 보니까 콜라겐 UV를 조사했더니 콜라겐이 생성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펩타이드를 먹여보니 다시 이렇게 감소됐던 콜라겐들이 회복되더라. 그리고 UV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엘라스틴, 탄성 섬유죠. 이런 것들도 파괴가 되게 돼요. 그래서 APCP를 먹여보니 이런 것들도 다시 회복되더라 하는 연구 결과 내용들입니다. 또 APCP를 먹여본 마우스에서 피부 수분 손실도 회복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분량이 증가함을 의미하죠. 그리고 탄력, 피부 탄력도 측정을 해보니 피부 탄력 개선 효과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 사례로는 이 APCP 컴파운드를 가지고 인체 적용 시험을 한 결과인데요. 한 100여 명 정도 인체 대상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효성 평가로서는 피부 주름 개선이라든지 탄력, 보습 개선 효과를 본 연구 결과 내용들입니다. APCP를 이제 사람한테 먹여봤습니다. 몇 달간 먹여보니까 APCP를 섭취한 군에서 피부 주름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을 또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탄력 개선 효과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APCP를 섭취한 그룹에서 모두 피부 수분 함량이 증가하였다라는 결과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할 때는 논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상용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에서 먹는 이제 콜라겐 펩타이드 성분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 되겠죠. 이런 것들로 또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연구 사례를 보면 우리가 또 콜라겐 펩타이드를 이용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또 피부 장벽 보호 효과를 갖는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었죠. 또 비슷하게도 이제 콜라겐 펩타이드를 처리해 보니까 피부 염증이 개선되더라라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부 외부 방어에 대한 첫 번째 기작입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일어나게 되면은 에피더멀 섹니스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피부 두께를 측정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표로는 다량의 사이토카인을 방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UV에 의해서 증가된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함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라마이드 같은 경우는 세포 간지질 성분의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기능을 하는 성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라마이드를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효소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SPT입니다. 즉 SPT 효소가 이제 활성화되게 되면 결론적으로 세라마이드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실제로 피부에서 SPT가 부족하게 된다. 이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건조증이라든지 가려움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콜라겐 펩타이드를 처리해 보니까 세라마이드 합성을 현저하게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함을 또 볼 수가 있었고 또 피부 장벽에서 중요한 이러한 세라마이드 합성 관련 효소 SPT의 발현 또한 증가시켰다라는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분 함량 및 또 표피 두께 또한 완화시킴을 볼 수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표피층에서 각질층에서 중요한 각질 세포가 있었죠. 벽돌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 각질 세포가 형성을 하는 천연 보습인자가 있었습니다. 그 천연 보습인자 중에 핵심 성분이 바로 대표적인 예가 바로 히알루론산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히알루론산 생성을 또 증가시킴을 볼 수가 있었고 히알루론산을 합성하는 효소의 발현 또한 증가를 시켰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또 촉매 효소가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효소의 발현 또한 감소시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피부 노화 마커로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 게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AGE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부 노화 유발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척도를 측정을 하고 즉 우리가 콜라겐 분해물들, 가수 분해물들, 콜라겐 펩타이드를 처리해 보니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또 항당화 효과도 있겠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노화 방지 화장품 원료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죠. 펩타이드의 이제 유효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한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피부 주름이라든지 탄력 그리고 보습 개선 효과를 갖는 이러한 펩타이드를 발굴하고 그것들이 갖는 작용 기전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 자외선은 우리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이런 자외선에 의한 피부 건조, 피부 장벽 손상, 즉 그리고 염증이 발생되고 노화가 가속화되고 이어서 심하면 질환까지 유도되게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자외선과 연관해서 피부 장벽의 역할 그리고 어떻게 염증 및 노화가 유발되는지 이러한 기능 연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인체 적용 시험 가이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입니다. 사실 우리 각질층, 기저층에 있는 세포가 분열하고 점점 각질 형성 세포가 각질 세포로 분화되고 하는 사이클이 28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이것들을 고려했을 때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했을 때 최소 4주 이상은 시험을 진행을 해야 되고 보편적으로는 이제 3달에서 4달 정도 시험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체 적용 시험은 우선 가려움 평가가 진행이 되고 두 번째로는 기기를 통해서 경피 수분 손실량을 측정하고 피부 수분 함유량을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 대상자 만족도 설문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문가 유감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려움 평가는 우리가 0부터 이제 10점으로 해서 시험 대상자가 직접 점수를 매기는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기 평가는 이제 연구 논문 결과에서 말씀드렸듯이 경피 수분 손실량을 또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피부 수분 함유량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시험 대상 만족도 설문 평가랑 전문가 유감 평가는 이렇게 점수화시켜서 각각 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인체 적용 시험 평가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공인 인증된 기관으로부터 평가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사실.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펩타이드 연구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이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펩타이드는 효능이 있어야 되겠죠. 피부 장벽 개선 효과라든지 노화 예방이라든지 이런 효능이 있어야 됩니다. 즉 실효성 면, 유효성 면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 펩타이드 연구하면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죠. 피부 장벽 투과율이요. 사실 일반적인 콜라겐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자체만으로는 피부 장벽을 절대 투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 표피층에 있는 제일 최외곽에 있는 각질층이 있기 때문이죠. 각질층을 투과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각질층을 투과시키기 위해서 콜라겐 펩타이드를 리포솜으로 감싼다든지 마이셀 형태로 감싸서 전달하는 이런 것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펩타이드 안전성 문제입니다. 안전성. 독성 그리고 알레르기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펩타이드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바로 펩타이드의 안정성입니다. 스타빌리티가 되겠죠. 안전성은 세이프티는 인체,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안정성은 펩타이드, 재료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펩타이드가 얼마나 안정하게 오래 분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또 이제 임상 연구에는 객관적인 기관에서 효능 검증을 했는지 또 임상 기간은 적절하게 진행이 되었는가 또 이중 맹검법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것은 연구자들이 연구 개발할 때도 중요하겠지만 향후에 이제 제품이 개발되고 나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도 봐야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국내외로 이제 콜라보레이션 웍을 통해서 현재는 이제 한국연구재단의 과제를 수주받아서 피부 노화라든지 탈모 연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는 제가 최근에 이제 찍은 모낭 사진을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써져 있는 이메일로다가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메트리신 펩타이드도 큰 범주에서는 시그널 펩타이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초기에 이 시그널 펩타이드 연구는 우리가 ECM을 세포의 기질을 기반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 ECM의 구성 피브릴이죠. 그 섬유 성분이 바로 이제 메트리신이기 때문에 메트리신 펩타이드로 또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요. 히알루론산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세포 각질층을 구성하는 벽돌 역할을 하는 이제 각질 세포가 구성하는 각질 세포가 합성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히알루론산은 천연 보습 인자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무게의 무려 1000배 이상의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또 물론 이제 히알루론산은 우리가 각질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피층에도 ECM이라고 하는 세포의 지질 부분 부분에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히알루론산 합성을 억제할 수 있다면은 억제한다는 것을 회복할 수 있다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UV를 처리하게 되면은 이러한 히알루론산 합성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펩타이드를 개발한다면은 우리가 수분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작용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콜라겐 펩타이드를 피부층에 넣어주기만 한다면 가장 효과 좋은 그런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콜라겐 펩타이드 자체를 피부층에는 절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각질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투과하여 우리가 원하는 표피층, 진피층에 도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질층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리포솜이라든지 마이셀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약물 전달 시스템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해서 그 안에 우리가 유효 성분을 하는 펩타이드, 콜라겐 펩타이드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특허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일반 콜라겐 펩타이드는 사실 효능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은 일반 콜라겐 펩타이드, 고분자의 일반 콜라겐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소장에서 다 분해가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자의 글라이신, 프롤린, 하이드록시 프롤린 형태의 이 저분자의 콜라겐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은 이것들이 이제 소장에서 다이렉트로 분해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장기인 피부까지도 일부 갈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콜라겐은 우리 피부층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총 단백질의 무려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이라든지 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다른 연골의 재생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보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